그 정보 영역 연구 동향 및 R&D 주제 탐색에 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그 정보 영역하고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R&D 연구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떻게 주제를 선정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주제를 탐색할 때는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을 연구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연구의 목적은 지식의 진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르던 거를, 이전에 없던 거를 새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실험할 때는 그냥 이미 있는 걸 따라 하잖아요. 그게 그냥 하자가 아니고 뭐 어떤 것을 하자 이게 아니라 왜 그 연구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연구 목적이 저절로 수립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왜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냥 무엇이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왜 해야 되는 건 보통 세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여태까지 몰랐던 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새로운 걸 밝혀내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방법을 할 수도 있겠죠. 이미 만들어진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말고 더 나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더 나은 방법은 더 빠른 방법이거나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 그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주어진 여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효과적인 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새로운 실체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운 실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어떤 결과물을 얘기해요. 그 전에 없던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이건 근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좀 어려워요. 이쪽으로 갈수록 좀 어렵고, 노력이 많이 들고, 이런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 실험에서 보고서 쓰는 정도 수준이면 이 첫 번째가,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밝히는 것 정도가 일단 제일 쉽죠. 쉬운데 그때도 여러분들이 왜 이걸 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실험을 잘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R&D 연구는 특별히 일반 연구하고 다르게 교육이라는 게 들어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리서치 앤 에듀케이션이잖아요. 그래서 리서치 앤 에듀케이션 연구인데, 리서치는 뭐 여기 똑같이 있으니까 이게 R&D 연구에서 좀 중복이 되긴 하는데, 에듀케이션은 교육이죠, 교육. 그래서 연구하고 교육이 두 개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나오게 됐냐면, 보통은 그냥 교육만 했었어요. 교육만 해서 능력치가 높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대열 이렇게 넘어갈 때는 그 교육만 가지고는 좀 힘들다는 거예요. 교육을 했을 때는 남들이 한 거를 빨리 따라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하는 연구 관점의 알인이도 있는 반면 결과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해석하는 교육 관점의 R&D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연구하고 교육이 이제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지만 그걸 한꺼번에 할 때 연구를 잘하는 사람이 그 교육적 효과도 더 많이 거둘 수가 있고 또 교육도 연구 방식으로 하다 보면 잘 안 잊어버리고 더 잘 기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상승 효과를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연구 목표, 연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밝힐 수 있는지 목표를 명확히 결정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와 교과 교육 사이에 연관성을 좀 고려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교과 교육에서도 도움이 되도록 실험 수행 및 결과 분석 능력, 보고서 작성 및 글쓰기 능력 이런 것들도 신장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교육에서 공부할 때는 그냥 혼자 공부해도 되죠. 그런데 R&D 연구를 할 때는 혼자 가지고 잘 못해요. 워낙에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사람들하고 협동하는 능력, 같이 일을 하는 능력이죠. 그리고 뭐 협동을 하려면 의사소통도 해야 되잖아요. 의사소통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능력,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신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처럼 이제 과학부에서 공부에 좀 매진하다 보면 이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협동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협동 능력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어, 의사소통이죠.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의사소통 능력하면 여러분들 보통 그냥 말하기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시간을 내는 게 중요해요. 일단 만날 시간이 있어야 되죠. 시간 확보를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해력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거나 말을 이해하거나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두 번째는 잘 생각을 하는데 이 첫 번째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 말할 때 들어줘야 되죠.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해한다는 거는 그 사람 입장에서 타인의 입장에 있어 봐야 돼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R&D 연구에는 이런 협동 능력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교육적 효과도 얻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보과학에 좀 한정해서 살펴볼 텐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수학, 과학, 공학 이 세 가지를 구별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수학의 언어는 증명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를 입증하기 위한 거죠. 과학의 언어는 실험을 위한 것이다. 이게 입증한 걸 증명할 수 없어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거 실험은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해석도 있는 거죠. 결과에 해석도 필요한 거예요. 공학의 언어는 결과물이다. 일단 이 결과 해석 전에 결과물을 얻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좀 약간씩 다른데요. 예를 들면 여기 빨간 공이 있는데 빨간 공의 부피를 구해달라고 했을 때 뭐 수학적인 친구는 반지름이 어떻게 되니까 넣어주고 계산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반지름을 못 구하면 어떻게 돼요? 뭐 지름 중에서 제일 큰 둘레를 구해서 그걸 가지고 거꾸로 반지름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과학연은 실험이기 때문에 빨간 고무공을 그거를 그냥 물 속에 넣어요. 넣어서 나온 물의 양 가지고 이렇게 말을 측정을 했기 때문에 결과 이제 측정했죠. 측정 결과죠. 그러면 물이 있던 자리에 공이 들어갔으니까 물이 흘러내린 게 공의 부피하고 똑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피를 구해줘요. 공학에서는 좀 우스운 말이긴 한데 빨간 고무공의 부피라는 논문이나 부피 구하기 책 같은 걸 찾아요. 찾아가지고 실제로 계산해서 주는 거죠. 이 수학과 공학이 세 가지가 좀 다르죠. 근데 정보과학은 이 중에서 어디 있냐면 공학하고 과학 이 사이에 있어요. 그 사이쯤에 정보과학이 있고요. 그리고 정보과학에서 입증하는 방법에 수학도 사용합니다. 이 세 가지가 좀 짬뽕되어 있는 듯한 그런 특별한 분야인데요. 그래서 그 정보과학에서는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직접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험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실험 결과를 해석할 때 수학 언어를 가지고 증명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과학의 분야는, 연구 분야는 수집, 정보의 수집, 저장, 분류, 분석, 검색, 이용, 배포, 이런 거에 관한 학문이지만 그냥 모으기만 해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고 정리를 해야 되고요. 이 정리를 하는 경우에도 이후에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후에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형태로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정보과학은 우리 그 세상의 산재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과학의 연구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전통적인 연구 분야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예요. 하드웨어는 물리적으로 만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컴퓨터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렇게 구성하면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한 연구고요. 요즘에 소프트웨어가 더 강조되는데, 왜냐하면 컴퓨터 시스템은 이제 상업적으로 잘 만들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말고 보통 뭐 다른 웨어도 있는데, 미들웨어는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의 통신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미들웨어라고 하고요. 웹이나 인터넷 이런 것들은 이제 미들웨어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분야도 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에 좀 가까운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컴퓨터 키면 나오는 윈도우즈나 리눅스 같은 운영체제, 그 다음에 거기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탐색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입력한 거를 어떻게 기계어로 잘 바꾸는지,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 이처럼 시스템 운용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웹 브라우저나 워드 프로세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양한 응용 분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근데 최근에는 융합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컴퓨터 분야 외에 이제 이거는 응용 소프트웨어 한 분야인데 다른 분야와 융합된 그런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통계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융합 소프트웨어죠. 그 다음에 질병 진단을 위한 어떤 소프트웨어, 역시 융합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죠. 특별한 응용 분야죠. 로봇을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모터를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역시 특별한 분야를 위해서 융합된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분야의 이제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친숙한 건 요즘 그 알려져 있는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최신 연구 동향으로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크기가 우리가 보통 그냥 컴퓨터 하나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양의 데이터죠.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고, 그 데이터를 수집할 때도 계속 나와요. 엄청나게 실시간으로 나오는 데이터고요. 그리고 그게 다양한 분야에서 오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가 정형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형적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어떤 식이냐면 표 형태로 정리할 수 있는 거를 정형적이라고 하는데요. 비정형적은 표로 정리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비디오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글자, 이런 텍스트 데이터도 표로 정리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런 데이터를 대량의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해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학문을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통계적 방법, 여기서 통계적 방법만 얘기했지만, 데이터 분석 방법이 있어요. 또 이거 말고, 우리 보통 얘기하는 그 과거의 그쪽 분야가 데이터 마이닝인데요. 데이터에서 어떤 정보를 추출해내는 그런 분야인데, 그 두 가지 방법을 넘어서서 그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분석하고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인 그런 분야를 빅데이터 분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 그 챗GPT 이후로 되게 유명해진 분야죠. 뭐 사실은 챗GPT 전에도 이미 유명했었죠. 여러분들 한참 유명했다가 잠깐 사그라들었었는데 알파고 다음에 여러분들 되게 놀랐잖아요. 사람들이. 아니 바둑을 사람보다 더 잘 두다니 뭐 이렇게 놀랐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기계학습 분야가 이제 또 새로운 분야, 최신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인공지능은 1970년대부터 계속 있던 분야예요. 사람의 지능을 흉내내기 위한 연구 분야인데, 그 인공지능 분야 중에서 기계학습이라는 분야가, 어,
2000년대부터 이제 좀 활발히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활발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드웨어가 발전하다 보니까 그 전에 한 분야에 있던 신경망이 있거든요. 뉴럴 네트워크라고 있어요.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되게 비용이 큰 그런 연구 분야예요. 그런데 이 하드웨어가 좀 저렴해지다 보니까 빨라지고 저렴해지다 보니까 그 학습 분야로서 딥러닝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심층 학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발전됨에 따라서 지금 아주 놀라운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한 가지 예로 나와 있죠. 거대 언어 모델은 뭐냐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LLM이라고 하는데요. 챗 GPT도 다 이거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인공지능의 한 응용 모형에 불과하지만 지금은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의 성과를 보면, 요즘엔 좀 쏙 들어가긴 했지만, 닥터 왓슨이라고 질병을 진단해주는 그런, 어, 프로그램이 있죠. 그 다음에 구글 듀플렉스, 이것도 한 10년 전인가 한 7년 전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음성을 인식하고 합성하는 거예요. 아주 놀라워요. 놀랍게도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음성을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스탠포드하고 구글이 합작품으로 내놓은 알로아라는 이동형 로봇이 있는데요. 사람이 보통 하는 요리 있잖아요. 요리나 그다음에 또 간단한 정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로봇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이쪽 분야가 진짜 빠르게 발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고요. 그 예전에 그 뭐냐 SF 영화 이런 데서 보던 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결과로 나타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일일이 다 클릭을 하진 않을 텐데 여러분들 한번 그 가서 살펴보시면 정말 놀라운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아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대 언어 모형이라는 게 이때 또 유명하죠. 오픈 AI의 챗 GPT, 구글의 바드, MS의 빙 챗, 요즘에 여기 뭐 네이버, 네이버도 나오죠. 네이버의 클로버 X인가요? 클로버 X. 이런 것들이 이제 거대 언어 모형을 지원하는 그런 응용 분야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더 발전해서 다양한 모드를 지원해요. 다양한 모드라는 건 뭐냐면 그 언어는 텍스트죠. 텍스트라고 해서 글자죠, 글자. 글자 가지고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넘어선 거예요. 글자를 넘어서서 그림, 뭐, 그다음에 소리 이런 것들도 다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 생성하는 모델 지금 몇 가지 여기 들었는데요. 달리라고 이거 역시 오픈 AI에서 나온 건데요. 그림을 그려주는 툴이에요. 스테이블 디퓨전 역시 그림을 그려주는 툴인데 보통 보면 이제 이그젠플이 예쁜 여인들 이렇게 그려주는 것만 좀 주로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뭐 예술가적 기질이 있는 그런 것들도 그릴 수가 있겠죠. 미드 저니도 역시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런 모드를 지원하고 여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더 있어요. 여기 있는 거는 뭐 대표적인 사례고요. 지난번에 또 뭐 하나 더 있었는데 하여튼 여기 예를 안 들었지만 이렇게 아주 다양한 분야의 이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계학습이란 도대체 뭐냐? 기계학습은 보통 이제 프로그램이 인풋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출력으로 내는 게 프로그램이죠. 이제 프로그램 여기 있는 이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프로그램이 해야 될 일을 보통 태스크라고 정의를 합니다. 풀고자 하는 문제를 입출력으로 나타낸 것이 태스크라고 해요. 그런데 아까 빅데이터라고 했잖아요. 대량의 데이터 오브젝트로부터 이 해당되는 태스크의 데이터로 피처를 뽑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걸 이제 특성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객체가 있으면 이 객체에서 데이터에 있는 어떤 포인트,
데이터 포인트를 뽑아내는 이런 걸 특성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기계학습은 여기 학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학습 모형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출력에 대응시키는 대응 관계에 해당되는 이 모델이 필요한데요. 이 모델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데이터의 트레이닝 데이터 가지고 만들어요. 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여기 보통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이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일부분 뭐 20%나 30%, 뭐 적게는 10%이 정도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씁니다. 그래서 모형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이거에 대해서 물론 요거에 대해서 잘 돌아가겠죠. 나머지에 대해서 잘 돌아가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 기계학습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엄청난 그 결과를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거대 언어 모형의 경우에는 대형 데이터, 파라미터도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파라미터보다 훨씬 더 많은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딥 러닝 모형이 아주 고도화됐어요. 그래서 엄청난 학습량으로 인해서 아주 그럴듯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진짜 같은 거죠. 사실은 진짜는 아닐 수가 있는데 진짜에 거의 가까운 여기 그럴듯한 결과라는 건 이제 뭐 우리 그 이제 원리나 이런 분야에서 얘기하면 근사 값이죠. 그 진짜에 아주 가까운 값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의 문제점은, 첫 번째는 학습 비용이 문제죠. 일단 돈이 많이 들어요. 시간, 시간도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장비 구입 비용,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들어요.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다른 결과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걸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사실과 다른 결과를 생성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거대 언어 모형하고 또 그 비견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언어를 생성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그러니까 텍스트, 이제 언어라는 건 좀 어폐가 있고 텍스트 생성하는 거죠. 텍스트 생성을 넘어서서 그림이나 음악 등도 생성을 하고 있는데 원리는 뭐냐면 보통 이제 그림을 가지고 여기 잘 그린 그림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계속 뭔가를 반복하다 보면 노이즈를 추가하다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뭔지 모르는 노이즈가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거를 역으로 가는 과정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림 생성의 예로 달리나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 놀랄 만큼 아주 현실과 유사한 그림을 만들어요. 잘못 만들어질 때는 조금 이상하기도 해요. 좀 어떻게 보면 기괴한 그림을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뭐 눈이 두 개, 코가 하나 뭐 이런 건 하는데 목이 좀 너무 길다든지 뭐 이런 걸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머리가 두 개인 것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기괴한 것도 이제 점점 품질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생성하는 것까지 아주 잘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러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정의하고 가설을 설정하는지 그게 이제 주제 선정 과정이잖아요. 그걸 살펴볼 텐데요. 문제하고 가설 설정하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문제 정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문장을 쓰는데 왜 그럴까를 한 문장으로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장 하나 쓰는 거예요. 문장 하나 쓰는데 물음표로 끝나는 거를 쓰는 거예요. 가설도 마찬가지예요. 가설도 마찬가지인데 가설은 이제 물음표가 아니라 잠정적인 해답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얘랑 뭐 어떻게 보면 그 문제 정의하고 가설 설정이 그 동전 앞뒷면 같은데 문제 정의 예를 하나 뭐 들어보죠. 식물이 자랄 때는 햇빛이 꼭 필요할까? 이게 이제 문제 정의죠. 가설 설정은 뭐예요? 가설 설정을 만약에 똑같이 한다면 식물이 자랄 때는 일정량의 햇빛, 뭐 일정량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뭐 일정량의 햇빛이 꼭 필요하다. 다라고 이제 끝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다르죠, 여러분들.
해답이기 때문에 해답을 아로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인데 그거를 처음에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그 주제 선정 과정인데요. 주제를 선정해서 그거를 여러분들 문장으로 쓰는 거. 그러니까 주제, 문제정이든 가사 설정이든 이 결과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뭐가 나와야 돼요? 문장이 나와야 되죠. 문제의 경우에는 물음표로 끝나는 문장, 가설의 경우에는 마침표, 느낌표도 되지만 마침표로 끝나는 문장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하고 가설 설정이 출발점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릴 결론은 그 앞에서 제시했던 문제에 대한 해법, 가설에 대한 입증 결과, 그것이 바로 결론이 돼요. 그리고 연구 내용은 그 문제 정리하고 가설 설정이 보통 서론에 나타나거든요. 그 서론에서 제시했던 문제하고 해법과의 그 간극이 있잖아요. 그 사이를 메꾸는 것이 바로 연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적인 예를 뭐 아까 우리 최신 동향의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거대 언어 모델의 경우에 이제 각 모델 여러분들이 모델 혹은 서비스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까 챗GPT랑 네이버에서 만들었는데 뭐 클로버엑스라고 한글에도 잘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각 모델별로 생성하는 답이 아니면 또 구글의 바드 있잖아요. 바드, 음, 빙챗 뭐 이런 것들 답이 어떻게 다를까? 똑같을까 다를까? 일단 그거죠. 어떻게 다를까? 이것도 문제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느 뭐 챗GPT를 하든 바드를 하든 뭘 하나 딱 정한 다음에는 거기서 생성되는 답의 품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 그 질문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즘에는 여러 번 질문할 수 있거든요. 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 번 질문할 수 있는데 어떻게 질문을 하면 정답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또 거대 언어 모델 말고 요즘에는 소형 모델도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PC에서 수행할 수 있을 만한 모델도 있는데 그걸 이제 소형의 모델이라고 해서 소형 거대 언어 모델 좀 이상하긴 한데 SLLM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LLM을 조금 이렇게 작게 만들 수 있게 그런 모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이 새로 나오는 휴대폰에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이제 저 SLLM 같은 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소형 모델이 있는데 그럼 대형 모델을 쓸 이유가 없겠죠. 굳이 뭐 이렇게 비싼 걸 써야 돼? 품질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생성형 AI의 경우에는 프롬프트 생성을 통해서 혹시 몽타주를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들 과거 우리 뭐 역사책 보면 그 역사책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의 모습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고 싶단 말이에요. 뭐 그 황진의 경우에 앵두 같은 입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있잖아요. 넣었더니 실제로 황진이랑 비슷한 게 나오는지 알아보고 싶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학습 도표 있잖아요. 이건 보통 문제 나와 있는데 수학 문제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라 이런 게 나오잖아요. 학습 도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프롬프트를 사용해야 하는가. 뭐 그 다음에 또뭐 여긴 없지만 지금 막 생각이 난 건데 음, 프롬프트 생성을 통한 그래프 있잖아요. 그래프와 프롬프트로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거든요. 프롬프트를 통해 만든 프로그램 결과 그래프 어떻게 차이가 나는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여러분들 하나에 이렇게 딱 물음표로 끝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풀 문제를 누군가 풀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연구를 조사해야 돼요. 이미 누가 그걸 해결하지 않았나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아마 그 앞에서 했던 문제들 뭐 다 해결은 안 됐겠지만 어떤 거는 이미 해결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조사를 해봐야 되죠. 조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거는 정보과학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방법을 익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든 문제보다 좀 더 구체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 보통은 도서관에서 찾아보면 되는데 요즘 도서관 잘 안 가죠. 논문 사이트나 GitHub는 뭐냐면 이건 프로그램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 사이트, GitHub, 그 다음에 일반 웹페이지 이런 순으로 조사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조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까 썼던 문장 있죠? 거기서 그 키워드를 뽑아요. 핵심어를 추출해서 용어를 정리해보고 용어를 정리하면 이제 관련된 용어도 나오거든요. 그것 가지고 검색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나온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 결과들을 좀 추린 다음에 그 중에서 아, 내가 이런 건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 추렸잖아요. 그거를 번호를 부여하고 그걸 분석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관련 연구 조사를 할 때는 이런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어요. 제가 주로 이용하는 건 이거 RISS, 여기 석박사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 KCI, 여기 원문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이걸 주로 활용하는데, 구글 검색도 좀 쓰고요. 해외 자료는 여기 더 많이 있으니까. 이 세 가지를 쓰는데, 운이 좋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 논문을 그대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다운로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논문을 읽어보면서,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풀었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자료에서 해결한 문제하고 해결 방법을 간단히 정리하는데 정리할 때 하는 방법이 보통 이 속기사 노트를 써요. 속기사 노트는 어떤 식이냐면 이 가운데 이렇게 선이 있어요. 여기는 안 보이는데 가운데 이렇게 선이 있고요. 이 선에 선 따라서 좌우로 쓸 수가 있어요. 이쪽에다가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쓸 거냐면 조사 자료죠. 조사한 자료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내 거예요, 내 거. 내 언어로, 뭐 다 내 언어로 써야 되는데, 내 연구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 상단에는 번호를 적죠. 여기 보면, 신경이라는 사람이 2012년도에 쓴 논문이다. 이렇게 딱 적는 거예요. 이 자신의, 그렇게 적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5개의 범주를 두는데, 첫 번째 문제는 서론에서 찾을 수 있어요. 서론에서 찾고, 그 다음에 결론, 해법은 이 결론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했나, 이 둘을 어떻게 연결했나. 그 다음에 기법, 이 기법은 뭐냐면 실제 사용한 도구예요, 도구. 음, 실험 설계한 방법,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토의는 남은 문제점, 이렇게 한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속기사 노트폼에서는 여기 요 티스토리 글 있잖아요. 제 블로그 글인데요. 그래서 다운로드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적어보는 게 중요해요. 타이핑하지 마시고 손으로 직접 적어보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적어보시고 보실 때는 여러분들 항상 의문 가지고 하는 거죠. 요걸 딱 보고 고유치하고 고유벡터 개념을 이 사람은 어떻게 발달시켰을까? 의문을 먼저 가지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내 글로 써요. 여러분들이 그 서론에 있는 거 그대로 베끼지 말고 서론을 쭉 읽고 내 언어로 다시 쓰는 거예요. 내가 이해한 방식으로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쭉 정리를 하다 보면 관련 연구가 이제 그 하나씩 쌓이잖아요. 그거를 내 나름대로 이제 그 팀원들하고 공유해 가면서 그래서 문제를 확정하는 거죠. 문제를 확정하고 나면 결과까지 한번 간단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만든다고 해서 여러분들 코드로 만들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만들어 보는 그 과정인데 프로토타이핑인데 망원경의 역설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냐면 큰 망원경 하나를 만드는 시간보다 작은 거 만들고 큰 거 만드는 시간이 더 짧게 걸린다는 거예요. 웃기죠? 그래서 어떤 큰 일을 바로 하는 것보다 작은 거 하고
그거를 확장해서 큰일을 해보는 게 더 짧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산출물 작성에 한번 적용하는 것이 프로토타이핑인데 내가 하는 게 정말 가능한지 보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들어 볼 때 실제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뭐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도 그래도 돼요. 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여러분들 그 도표로 한번 그려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프로토타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산출물 프로토타입을 한번 만들어 보면 연구에 대해서 확신하고 추진력을 얻을 수가 있죠. 자, 이건 관련 연구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건 딴 친구들 좀 보라고 정리한 건데요. 간단한 동영상이니까 한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5가지 팁, 문헌 검토 작성, 프로토타이핑에 대한 이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더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주제 선정하고 그거를 어떻게 구체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가치 있는 연구를 하고 싶으시죠? 가치 있는 연구란 뭐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예요. 내가 한 연구가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연구 주제를 만들면 내가 궁금한 거잖아요. 내가 궁금한 거를 해결하는 연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나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가치 있는 연구예요. 그래서 연구를 여러분들 이렇게 하다 보면 연구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궁금해질 수가 있는데 연구의 본질을 대부분 연구자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본질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연구의 본질은 재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게임 왜 해요? 재밌으니까 하는 거죠. 책 왜 읽어요? 재밌으니까 읽죠? 연구 왜 해요?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궁금한 거를, 궁금한 결과를, 해소하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궁금한 것을, 결과를 확인하는 재미, 그리고 상상한 걸 프로토타이핑으로 만들어 볼 수 있죠. 만들어 보는 재미. 이건 사실은 다른 분야에서는 좀 힘든데, 우리 정보과학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팀원과 함께 토론해서 유용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겠죠. 토론하는 재미. 이런 여러 가지 재미들이 있는데, 이런 재미들 여러분들 그 R&D 연구를 하면서 좀 진행해 봤으면, 체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재미를 팀원들과 함께 아주 재미있는 연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나마 어, 주제 선정하고 그거를 구체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들 재미있는 연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